일화 줄거리. 이경은 한국전쟁 중 명동의 미 8군 PX 초상화부에 근무하며 미군들에게 초상화 파는 일을 한다. 그러던 중 이경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환쟁이들 속에서 생계를 위해 새로운 오키도를 만난다. 두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암울한 집안 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오키도에게 끌린다. 한편 미군 부대에 일하러 온 황태수가 이경에게 호감을 보이는 가운데 이경과 오키도는 명동성당과 장난감 침팬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구점 사이를 거닐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눈도 뜨기 전에 떠오른 것은 요람같이 완전한 신뢰와 휴식을 준 오키도 씨의 포옹이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 훈훈한 가슴팍을 떠올리는 것은 쾌적하고도 달콤했다. 부엌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탁상시계의 빨간 초침이 부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차차 어제의 회상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고 나도 빨간 초침처럼 초조해졌다. 오키도 씨와 나 사이가 어제의 일로 하여 달라졌다고 믿고 싶었으나 한편 그 믿음에는 썩 자신이 없고 어찌어찌 생각하면 그에게서 밀려났던 것 같은 석연치 않은 기억조차 찌꺼기처럼 남아있었다. 세수를 하고 주변을 챙기고 아침을 들고 하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들은 더욱 뒤숭숭하게 엉켜갔다. 다만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나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가 필요해. 나는 그가 필요해. 이렇게 몇 번 속으로 다짐하는 새에 차차 마음이 가라앉으며 용기와 자신이 솟았다. 그를 만나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겠지. 아니, 그와 나 사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으리라. 그러나 다음 날 오키도 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습관화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가끔 실수를 저지르고 또 환쟁이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조바심을 주체 못하고 있었다. 바로 내 눈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하나 세워져서 오색 종구가 돌아가며 윙크하듯이 깜빡거리는 것이 눈에 피곤하다 못해 머리가 지끈지끈 쑤셔왔다. 굿모닝, 미스리. 태수가 전기불 다발을 든 채 싱글대며 인사를 걸어왔다. 지금이 몇 시라고 얼빠진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싸주었다. 그와 실없는 말을 주고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내 아침은 미스리를 만나는 것으로 비롯되니까. 그 대먹지 않은 소리 좀 작작해요. 왜 오늘 또 이렇게 저기압이에요? 찌푸리면 쉬 늙는데. 어머, 걱정도 팔자. 나는 나보다 먼저 늙어버리는 여자를 아내로 갖고 싶지는 않으니까. 정말 나 미소황하고 장난할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 좀 내버려 둬줘요. 그러고 보니 얼굴빛이 나쁘군. 어쩐 일이죠? 그는 표정을 고치고 정말 근심스러운 듯이 나를 살폈다. 아마 저 나무 때문인가 봐요. 누더기같이 걸린 금종이랑 깜빡거리는 전구랑 어지러워서 미치겠어요. 좀 멀리 치워줄 수 없어요. 나는 생트집을 잡았다. 글쎄, 미군 녀석이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아. 그 자식이 원체 까다로워서 글쎄, 어쩐다. 그는 난처한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코를 벌lun거렸다. 소년 같아서 밉지 않았다. 좋은 수가 있다. 그는 벼랑간 싱긋웃더니 불끈진 주먹으로 한쪽 손바닥을 탁 치며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돼요? 전기실에 가서 어디 한 군데를 합선시키든지 아무튼 불을 몽땅 꺼버리면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어처구니 없어 기어이 웃고 말았다. 큰일 날 소리 작작해요. 전기불이 나가면 제일 먼저 골탕 먹는 데가 어딘지나 똑똑히 알고 말해요. 얼굴을 잔뜩 구긴 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환쟁이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오키도 씨의 빈자리가 가슴에 뭉클 왔다. 참, 어째 옥 선생님이 안 나오셨네. 무심히 태수가 한 말에 어떤 생각이 재빠르게 떠올랐다. 혹시 옥 선생님 댁 알아요? 아니요, 전혀. 혹시 미스터 황의 형님께서는 아실지도 모르잖아요. 아실거려. 그런데 왜요?
나 좀 가봐야겠어요. 댁 좀 알아다 줘요. 부탁해요. 꼭. 내일은 나오시겠죠. 안 나오시면 가봐야 돼요. 일거리가 밀려서 야단이거든요. 쳇, 이 사업이 그렇게 수지 많나. 마침 대목이라 더해요. 꼭 알아오는 거죠. 그야 어렵지 않지만. 못하면 같이 가요. 실은 나 겁쟁이라 미스터 황이 함께 가준다면. 이거 영광인데 밤길에 미쓰리를 동반하게 됐으니. 좋아요. 꼭 부탁해요. 나도 부탁할 일이 있는데 꼭 들어줘야 돼요. 그는 내 흉내를 내서 꼭에 유난히 악센트를 주느라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뭔데요? 오늘 저녁 파티에 같이 가주는 거죠? 어머머, 또 그까진 너절한 파티 소리. 누가 그런데 갈까봐. 난 가고 싶어요. 꼭 미쓰리와 함께. 난 안 간다니까요. 좋아요. 그럼 나도 옥 선생님 댁 안 알아올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어쩜 비겁하게 시리. 좋아요. 같이 가주죠. 나는 좀 약에 올랐으나 그의 조르는 품에는 도대체 미워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고 사실 파티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 폐점 시간이 다른 날보다 1시간쯤 앞당겨지고 저녁 파티 이야기로 모두 킬킬대며 들떠 있었다. 2층 휴게실에서는 청소부 아줌마들이 벌써부터 벨벳 치마와 비단 저고리로 갈아입고 주르르 늘어앉아 얼굴에 마지막 손질을 하며 서로 자신의 옷이 최고급 나들이 옷이라고 우기느라 눈에 쌍심지를 도두고들 있었다. 나는 한 구석에서 머리를 좀 빗는 척 하다가 내려와서 우두커니 태수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죠. 이윽고 나타난 태수가 붉은 타일을 맨 목둘레를 거북한 듯이 만지며 수줍어했다. 그의 수줍음은 마치 새싹처럼 싱싱하여 섣불리 뭉개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정말 가야 돼요. 그가 내민 손을 순순히 잡고 아래층 간이식당에 들어섰을 때는 벌써 넓지 않은 홀이 발들여 놓을 틈도 없는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음악과 뒤범벅이 된 아기 다툼 같은 소음으로 귀가 멍멍할 뿐 사람들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밀치는 대로 밀리자니 자연히 그 아기 다툼 둘레까지 밀리고 있었다. 음악은 조그만 휴대용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중이었고 음악을 뭉개는 아기 다툼은 먹을 것이 있는 근처 콜라 박스, 팝콘 봉지 등을 에워싼 둘레에서 억척스럽게 일고 있었다. 좀 점잖게 굽시다. 한국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투의 애국자는 어디에나 반드시 한두 명은 있다. 채, 체면이 뭐 말라비틀어진 체면. 체면이 배불려주나. 거 차례로 타먹읍시다. 개새끼들, 겨우 이게 파티야. 샹, 실컷 먹여준다더니. 서두르지 말라고. 기계가 돌아가야 강냉이도 튀겨내지. 실상 팝콘 튀기는 기계가 제 아무리 부지런히 팝콘을 토해내도 미처 수요를 못 따르고 있었다. 태수와 나는 그냥 그렇게 밀리고만 있었다. 먹을 것과 좀 먼 곳에서 그다지 먹을 것에 줄이지 않은 패들이 서로 비비적대며 춤이라고 추고 있는 모양이고 아줌마들은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올리며 속치마에 쌓인 넓적한 궁둥이를 타일 바닥에 털썩 앉히고 버석버석 씻고 마시기가 한창이었다. 태수는 내 손을 자기 손 안에서 만지작거릴 뿐 눈에 띄게 풀이 죽어 있었다. 춤추자더니 어쩔 셈이에요. 나는 그 얘기를 돋워줄 생각에 상냥하게 말했으나 그는 손을 쥔 채 비실비실 한 구석으로 밀려갔다. 홀의 수용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체 많이 초대해놔서 실상 정식 초대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많이 모일 수가. 그는 이 난장판에다 지극히 논리적인 해설을 붙이느라 떠듬대다가 쑥스러운 듯이 말끝을 얼버무렸다. 실상 이런 곳에선 점잖고 타당성 있는 것처럼 촌스럽게 보이는 것도 없었다. 나도 남들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한바탕 놀아보고 싶었다. 나는 태수를 춤추는 무리 속으로 이끌었다. 그 속에는 흑인의 어깨에 턱을 올려놓은 다이애나 김의 흰 얼굴이 거칠고 거무튀튀한 흑인의 뒤통수와 나란히 있음으로 해서 백합처럼 가련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우리도 춤을 추든지 하다못해 콜라라도 한 병 얻어오든지. 어서요.
나는 그의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친절하게 내 허리에 감아주었으나 그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리면서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저 새끼들을 그저. 그가 잠옷 험악하게 노리고 있는 쪽을 보니 바의 주방에서 홀을 향해 뚫린 창구로 5-6명의 미군들이 머리가 비좁게 끼어서 홀 안의 아기다툼, 문자 그대로의 아기다툼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래층 담당의 미스터 사진도 끼어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연출한 연극의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한 듯이 흐뭇하게 미소들을 짓고 있었다. 태수가 목덜미가 붉어지며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하는 눈치였다. 자, 춤을 추든지 하다못해 팝콘이라도. 싫어. 미스리는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하긴요.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순순히 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다른 척하기란 피곤하고 무의미해요. 그렇지만 양키들이 보고 있잖아. 저렇게 즐기면서. 나도 흠뻑 즐기고 싶은데 왜 미스터 황은 멋없이 비분관계만 해요. 저들은 저들대로 좋아하게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특별히 그들이나 우리의 국적 같은 걸 들추니까 속상한 거예요. 실상은 굶주린 자와 배부른 자의 차이뿐인데. 그러니 어쩌라는 거야. 그는 벼랑간 퉁명스럽게 굴었다. 나는 더욱 상냥하게 그의 귓전에 대고 깨웠다. 어쩌기는요. 우리도 춤을 추고 실컷 즐겨요. 딴 사람들과 다른 척하는 거 제발 그만둬요. 네. 나는 멋대로 그를 리드해서 춤추는 소용돌이로 이끌었다. 다이애나의 백합 같은 얼굴이 내 주위를 맴돌다가 사라졌다. 어느 틈엔가 나는 태수에게 리드를 당하고 차츰차츰 소용돌이에서 밀려나고 그의 억센팔에 허리를 잡힌 채 밖으로 난 계단을 올라 아주 밖으로 밀려났다. 달아오른 볼에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와닿았다. 입구에 우뚝 선 순경과 헌병이 아래 위를 눈으로만 훑고 몸은 만져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통과시켜 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무사 통과했군. 이럴 줄 알았으면 콜라병이라도 하나 차고 나올걸. 그는 대꾸도 안 하고 시무룩이 내 허리를 감은 채 돌진하듯이 요란하게 걸었다. 나는 그에게 마음 쓸 것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벼랑간 그가 우뚝 멈춰 서더니 충동적으로 왈칵 나를 안고 입맞춤을 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의 입술을 피했다. 내가 경험한 최초의 입맞춤은 차다는 느낌뿐이었다. 미안해. 그는 나직하게 사과를 하고도 나를 끌어안은 채 놓아주려 들지 않았다. 나는 아주 세찬 그의 가슴의 고동을 뚜렷이 들었다. 그것은 과히 싫지 않은 기분이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서 몸을 비틀어 그의 팔에서 빠져나왔다. 왜 지금 그런 짓을 해요? 아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도 잔뜩 점잔을 부리더니. 아까 이야기는 하기도 싫어. 모두들 터놓고 그렇게 하던데.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쯤을 설마 모르지는 않을 텐데. 나는 사랑해요, 미스리를. 사랑하는 사람끼린 으슥한 곳이 좋다 이 말인가요? 어제는 굳이 파티에 가자고 조르더니. 그 시궁창 같은 파티 소리. 제발 그만해요. 성인이 되어 신사복 차림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동반하고 파티에 가는 것은 평범한 사내 녀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꾸는 꿈이죠. 그 꿈이 너무 쉽사리 왔다 싶어 서둘렀다가 공연히 치사한 구경만 하고. 하여튼 미안해요. 난 재밌었어요. 다들 재밌어 하던데요. 그는 벼랑간 내 팔을 아프게 비틀면서 말했다. 왜 자꾸 약을 올리는 거야? 너는 딴 여자들과는 좀 달라야 돼. 마치 협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욕망이 이글댔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를 못했다. 그가 나와의 더 오랜 입맞춤이나 더 오래 안아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못해줄 것도 없지만 내가 딴 여자들과 다르기를 그렇게도 소원한다면 난처한 노릇이었다. 사람들끼리 제각기 생김새나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것만큼 꼭 그만큼만 나는 딴 여자들과 다를 뿐인데 태수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그만큼만은 아닌 모양이니 말이다.
그는 내가 마치 시궁창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픈 눈치였다. 나는 그의 간절한 태도를 봐서라도 다소곳이 그런 척이라도 해줘야겠는데 그게 도무지 쑥스럽고 귀찮았다. 문제는 나는 서툰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거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 홀가분함을 한 발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담뱃불을 붙여 물더니 몇 모금도 안 빨고 발끝으로 비벼 끄는 게 무슨 말을 더 하려고 벼르는 눈치가 분명했다. 나는 그의 쓸데없는 조바심을 누그러뜨리고 싶어서 엉뚱한 말을 했다. 하늘 좀 봐요. 별이 많죠. 그러나 좀 서툰 수작이었나 보다. 그는 벌어 화를 냈다. 놀리지 말아줘. 지금 한가하게 하늘 쳐다볼 기분이 아니잖아. 난 좀 더 진지하게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와 더 긴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아무래도 더 세게 팔을 비틀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 것 같았다. 안녕, 미안해요. 나는 날쌔게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7.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키도시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없는 하루가 주체할 수 없이 길게 느껴지고 그의 독특한 어리석지 않게 선량한 시선과 문득 마주치던 고통스러운 기쁨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이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에 시달리는 사이에 저녁 나절이 되었다. 태수는 아침결에 잠깐 마주쳤을 뿐이었다. 옥 선생님 댁 알아봤어요. 내 물음에 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다른 수다를 떨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오늘따라 그림을 찾으러 오는 미군들마다 크고 작은 트집을 잡으려 들었다. 나는 말대꾸가 귀찮아서 모조리 다시 그려줌하고 사정없이 환쟁이들에게 돌려보냈다. 아, 미쓰리, 오늘 웬일이오. 섣달 대목에 떡국거리도 장만 못하고 이 잡것들 얼굴이 그려진 보자기로 우리 식구가 나란히 목매달아 늘어진 꼴을 봐야 시원하겠소. 공교롭게도 퇴짜 맞은 것 중에는 돈씨 것이 제일 많았다. 입이 험한 그가 퇴짜 맞은 스카프를 자기 목에 걸고 칵 조르는 신윤까지 해가며 시비를 걸자 다른 환쟁이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소리들을 귓전으로 흘리면서 쇼윈도에 친 잿빛 휘장에 한 귀퉁이를 들추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지럽게 내리는 눈은 어쩌다가 유리에 와 부딪히곤 했지만 유리에 댄 내볼에는 와닿지 않았다. 얇으나마 유리창이 사이에 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나는 한동안을 유리에 볼을 댄 채 눈송이가 볼에 와 닿기를 그리고 눈이 올 때에 그 한밭꽃 같은 기쁨이 내게 다시 오기를 초조하게 바랐다. 미쓰리, 손님 왔어요. 진씨가 나를 불렀다. 나는 다시 테이블로 가서 사진을 받고 눈빛, 모발의 빛, 의상의 빛, 그런 것들을 묻고 찾으러 올 날짜를 기입하며 이런 일이 재미없어 미치겠으니 날 좀 살려달라는 절규를 어금니 사이에서 가까스로 짓눌렀다. 환쟁이들이 나직하게 수군대고들 있었다. 미쓰리, 지금 휘장 뒤에서 울었잖아. 울만도 하지. 아직 어린 사람을 그렇게 무질게 몰아붙였으니. 쯔쯔. 젠장, 자기는 안 그랬던 것처럼. 가끔 그들은 어쩌자고 이토록 맥없이 착해지는지. 오늘은 통 못 견딜 것 투성이었다. 탐스런 눈발 속에 저만치 태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줄다름 치듯이 그에게로 뛰어갔다. 한쪽 어깨에 맨 우체부 가방처럼 멋없이 큰 백 속에서 빈 도시락통이 요란하게 덜그렁댔다. 나는 줄다름 끝에 태수의 한쪽 팔에 확 매달렸다. 그는 약간 비실대며 우울하게 웃었다. 나는 그의 팔에 매달린 채 가볍게 눈 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의미 없이 키득댔다. 나는 내가 온종일 우울해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몸을 간지리는 기쁨으로부터도 도저히 노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는 조금쯤은 밝아지면서 물었다. 나는 그냥 어깨만 움츠려 보이며 고개를 젖히고 혀를 내밀어 떨어져 오는 눈송이를 맛있게 핥았다. 온종일 찡그리고 있더니만. 내가 그랬어요.
원 변덕도.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더욱 친근하게 매달렸다. 눈이 오는데 누가 우뚝 기다리고 섰다는 것은 얼마나 기막힌 축복일까. 이따금 지나는 군용 트럭이 비추는 두 줄기의 강력한 빛 속에서 눈이 날리는 모습은 한층 황홀하게 바라보였다. 문병을 가는 것인데 뭐라도 좀 사지 않겠어. 문득 태수가 어떤 노점 앞에서 멈추는 바람에 나도 퍼뜩 정신이 들었다. 알이 잘지만 탄탄하고 검붉게 익은 홍옥을 노점 아주머니가 헝겊으로 열심히 닦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예쁜 놈으로만 골라 누런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예쁜 게 자꾸만 나와 꽤 묵직한 봉지가 되고 태수는 돈을 치렀다. 다시 걷기 시작한 나는 사과를, 그 붉고 단단한 살을 깨물고 싶은 욕망으로 입뿌리가 근질거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졌다. 나는 사과를 꺼내 태수에게 먼저 하나를 주고 나서 나도 한 입 아삭 베물고 사각사각 씹기 시작했다. 상쾌한 신맛과 사각사각하는 쾌감. 사각사각, 나는 연달아 몇 개의 사과를 먹었다. 찬 것을 너무 먹는군. 태수가 사과 봉지를 빼앗아 저쪽 손에 쥐고 다른 한쪽 손으로 내 허리를 감으며 엉뚱한 소리를 꺼냈다. 사과를 사각사각 먹는 볼이 붉은 사내애를 갖고 싶지 않아. 걔는 대관절 누굴 닮았을까? 나도 한껏 엉뚱한 대답을 해줬다. 그야 경아와 날 반반쯤 닮았겠지. 그의 얼굴이 숨결이 닿을 만큼 와락 나에게로 가까워졌다. 어머나, 나는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태수가 좀 측은해졌다. 볼이 붉은 사내아이도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을 얻기에는 너무도 긴 세월이 걸린다. 너무도 아득한 시간. 5년이나 10년쯤. 바로 산 너머쯤에 전쟁이 있는 이 살벌한 거리에서 5년이나 10년 후를 꿈꾸다니 얼마나 미련한가 말이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이고도 평범한 궤도로부터 과감히 빠져나와 지름길로 삶의 재미난 것을 재빠르게 핥으며 가야 하는 것이다. 태수는 좀 멋쩍은 듯이 내 허리에서 팔을 풀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전차를 탈까? 이대로 걸을까? 전차 정류장을 두어 군데나 지나 놓고서야 태수가 싱겁게 물었다. 옥 선생님 댁이 어디쯤인데요? 거기가 아마 연지동이라든가. 자신 있어요. 집 찾기. 알고 보니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 피난간 형님 친구 집에 들어있다더군. 마침 전차 정류장까지 왔을 때 텅 빈 전차가 와서 우리는 올라탔다. 종로 사가에서 내리자 태수는 휑하니 나보다 앞질러 걷더니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들자 가끔 멈칫거리기도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하는 폼이 옥 선생 댁에 가까이 온 눈치였다. 나는 점점 어떤 열기 같은 것에 휩싸여 갔다. 5년이나 10년 후쯤에 볼이 붉은 소년을 꿈꾸기에는 너무도 다급한 갈망. 자포자기와도 통하는 갈망에 나는 쫓기고 있었다. 드디어 그는 어떤 나지막한 기와집 앞에서 멈추더니 플래시를 꺼내어 문패를 비추었다. 오키도란 문패는 아니었다. 이 집이군. 몇 번 와봤어도 이런 밤길은 처음이라. 두어 번 문을 흔들자 빗장을 따고 내다본 것은 키가 거의 나만한 여자애였고 그 뒤에 울망졸망한 애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수선대는 꼴이 전에도 별로 손님이라고는 맞아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안채는 미닫이 문이 굳게 닫힌 채였고 사랑채에서만 박지 않게 불이 비치고 있었다. 태수입니다. 옥 선생님 계십니까? 뭐, 태수? 자네 웬일인가? 네, 경아도 같이 왔습니다. 어디 많이 편찮으십니까? 좀. 추운데 어서 좀 들어오게. 불빛이 비치는 미닫이를 사이에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외투를 벗어서 눈을 털었다. 안에서는 급히 치우는 눈치더니 조용히 미닫이가 열리고 부인인 듯 싶은 여자가 내다보았다. 그 사이 애들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희들끼리 수군대며 킬킬대기도 했다. 들어오게나 누추하지만. 옥 선생은 아랫목에 펴놓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고 부인이 우리들의 외투를 공손히 받아 걸었다.
이거 대단치 않은 감기인데 이렇게 눈까지 맞고. 하여튼 고마우이. 오키도 씨는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심한 기침의 발작을 일으켰다. 그동안 부인은 조용히 한 손을 남편 등에 대고 기침이 멎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사기 재떨이를 입에 갖다 대고 가래를 뱉게 하는 동작이 조용하면서도 정성스러웠다. 요새 유행하는 기침이 심한 악성 감기인 모양이다. 형님은 요새 재미 좀 보시나? 글쎄요, 늘 바쁘게는 지내십니다만. 그들이 띄엄띄엄 재미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부인은 한쪽에 몰려선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온 사과를 한 개씩 들려 윗방으로 쫓고 나서 접시에 사과를 깎아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거무스름한 통치마에 윗도리는 국방색 남자용 방한 점퍼를 걸친 초라한 차림새가 그녀의 섬세한 목과 얼굴을 도리어 돋보이게 떠받치고 있었다. 점퍼의 목둘레가 헐렁한 때문일까? 목이 좀 길어 보이고 그 사이로 드러난 내복이 깨끗하게 흰 것에 호감이 갔다.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좀 화가 났다. 그러나 그녀의 희고 긴 목은 남의 미움 같은 걸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권하는 사과 한쪽을 오래오래 씹었다. 그녀는 애들을 보내는 것도 사과를 권하는 것도 말없이 그저 눈으로만 했다. 그녀의 눈짓과 동작에는 풍부한 느낌과 사연이 있었다. 나는 점점 더 화가 났다. 도무지 바가지를 긁을 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다. 궁상맞고 헐렁한 방한 점퍼 속의 깨끗한 내의. 게다가 희고 긴 목과 섬세한 얼굴은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모딜리아니가 그린 여인들을 닮았을 게 뭐람. 나는 좌절감과 심한 초조로 아랫입술을 지근대며 앉아있는 모양새를 이리저리 고쳤다. 그녀를 내 감정상으로 도저히 선명하게 처리할 수 없어서였다. 방바닥이 좀 찬가 보죠. 어쩌나. 부인이 내 무릎 밑에 손바닥을 넣어보며 잠옷 민망해하자 오키도 씨는 깔고 있는 요의 한쪽을 들면서 서둘렀다. 저런, 이리로 내려와요.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요 밑에 손을 넣고 그의 소박하고도 따뜻한 시선을 더듬었다. 그는 눈이 마주치자 조금 웃었다. 나도 그를 닮아 아주 착한 웃음을 웃었다. 미쓰리가 선생님이 출근 안 하셔서 그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오늘도 실은 미쓰리가 자꾸 문병 가자고 졸라서 저는 안내만 한 셈입니다. 하여튼 고마워. 요새 대목 아닙니까? 그 장사가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인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미쓰리가 혼자 달달 볶이는 모양입니다. 요새 신경질이 부쩍 늘었습니다. 선생님이 어서 나으셔야 할 텐데. 이제 다 나은걸. 넉넉 잡고 3, 4일만 더 쉬면 되겠는데. 많이 편찮으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감기에 몸살이 겹쳤던가 봐. 그동안 워낙 건강했으니까. 이제 다 나은 셈이야. 이놈의 기침만 좀 멎었으면. 쿨. 그의 말끝을 다시 기침이 가로막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사기 재떨이를 그의 입에 대주고 등을 어루만지는 동작을 할 뻔했으나 그런 일은 벌써 부인이 당연히 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이 타는 듯했다. 기침이 멎은 그는 벽에 피곤한 듯 등을 기대고 윗방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문을 빠끔히 열고 번갈아가며 기웃대기 시작했다.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다. 제일 어린 아이가 드디어 문을 활짝 열고 아랫방으로 내려와 사과봉지를 만지작거렸다. 비위 좋게 생긴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나는 그를 사뿐히 끌어다 무릎 위에 앉히고 사과를 하나 들려줬다. 그리고 아이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머리털에 코를 살며시 묻었다. 희미하게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이는 열심히 사과를 먹었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고소한 냄새와 사과 씹는 소리는 쾌적하면서도 슬펐다. 나는 울먹이지 않으려고 자꾸 세게 안았다. 건강하고 둔한 사내 아이는 윤기가 나는 사과 껍질을 아낌없이 먹더니 노릇개한 속살을 탐욕스럽게 먹어 들어갔다. 드디어 씨가 보이자 나는 거의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가봐야겠어요.
나는 아이를 거칠게 내려놓고 발딱 일어났다. 왜, 좀 더 놀다 가지. 엄마가 기다리실 거예요. 나는 불쑥 생각지도 않던 소리를 했다. 저런 애기 같으니 그새 엄마 생각이 나나 보지. 태수가 이죽대며 따라 일어서더니 눈을 찡긋하며 내 볼을 꼭 찌르고 나서 못에 걸린 내 외투를 꺼내 입혀주고 머플러를 매주었다. 그리고 언젠가처럼 몇 가닥의 머리칼이 이마에 늘어지도록 손질하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오키도 씨와 그의 부인이 그런 나를 아주 귀엽다는 듯이 너그러운 웃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그시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심한 모욕도 이보다는 견디기 쉬웠으리라. 나는 돛돌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때늦게 세차게 발을 굴러보았으나 부는 풀리지 않았다. 윗방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쪽마루로 몰려나와 안녕히 가세요라든가 안녕, 바이바이 하며 인사를 해와도 나는 무뚝뚝하게 입을 다문 채였다. 오독한 문 앞에서 부인의 까칠하지만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그리고 우리 애기 아빠가 늘 신세만 져서. 나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깡충 문지방을 넘어 먼저 밖에 나간 태수에게 매달렸다. 그동안에 눈이 씻은 듯이 먹고 맑게 갠 하늘에 별이 차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심한 회오리바람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눈을 퍼붓고 있었다. 소매 속으로 치맛자락 밑으로 눈가루가 사정없이 날아들어왔다. 나는 추웠다. 걸을수록 점점 더 추워져서 이가 맞부딪힐 만큼 떨려왔다. 거대한 해골같이 늘어선 가로수들도 모진 바람 속에서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더 심해지며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사나운 소리를 냈다. 태수는 자기의 점퍼를 벗어 내 외투 위에 덧입혀 주었다. 그래도 떨렸다. 나는 내가 눈가루처럼 어디론지 날아가 버릴 것 같아 한 팔로 태수의 허리를 꽉 얽싸 안았다. 그래도 떨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점퍼를 같이 써요. 난 괜찮아. 별로 안 추운데. 같이 쓰자니까요. 체온이 필요해요. 웬일이야. 병이라도 나려는 거 아냐. 우리는 둘이서 점퍼를 같이 들쓰고 서로를 힘껏 안은 채 눈보라 속을 걸었다. 지구의 종말에 둘만 남겨진 듯 사람도 불빛도 없는 폐허의 거리를 눈은 자꾸만 땅에서 하늘로 향해 치솟고 있었다. 태수는 계속 떨고만 있는 나를 정말 자기의 체온으로도 녹이려는 듯이 열심히 어루만졌다. 저만치 파출소의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 데려다줘요. 혼자선 못 가겠어요. 염려 말고 어서 기운이나 좀 차려. 그는 내가 마치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내 온몸을 아프게 주무르면서 말했다. 나는 문득 한쪽이 일그러져 나간 우리 집의 지붕을 보았다. 그새 우리 집 골목 어귀에 다다른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호흡을 조정했다. 훈훈한 점퍼로부터 날쌔게 몸을 빼내고 꼿꼿한 자세로 몸을 도사렸다. 다 왔나 보군. 어디야? 돌아가요. 나는 단호히 명령했다. 도대체 어느 집이야? 따끈한 차라도 한 잔 줘야 할 게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요. 돌아가요.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모셔온 사람을 막 쫓기야. 너무한데. 제발 어서 돌아가요. 나는 악을 썼다. 추웠으나 이가 맞부딪힐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부터 혼자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나를 강하게 했다. 태수는 비실비실 돌아설 듯 하더니 그럼 여기 서 있을게. 어서 혼자 가. 미련스럽게도 눈으로라도 배웅할 뜻을 보였다. 그냥 가라니까요. 나는 초조한 나머지 발까지 구르며 또 한 번 악을 썼다. 그는 어리둥절한 채 단념한 듯 채 타고 돌아서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 어귀를 돌아가 버렸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자 비로소 나는 내 집을 향해 떳떳한 자세로 겨눠섰다. 왼쪽 추녀가 달아난 커다란 한옥은 마치 날개를 잃은 전설 속의 큰 새 같았다. 하늘을 향한 날아오르기를 단념한 새는 쓸모없는 괴물처럼 누워 있었다.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무서우면서도 이 무서움을 아무에게도 아직은 덜어줄 수 없다는 오기는 떳떳하고 흡족했다. 나는 긴 골목을 돌격하듯이 다름질쳤다. 드디어 내 몸이 대문에 거세게 부딪혔다. 나는 내 몸이 아프리만큼 온몸으로 대문을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나간다, 나가. 웬 수선이냐. 아무런 기다림도 반가움도 담겨있지 않은 느리고 가라앉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언제나 똑같은 고무신 끄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대문이 무겁게 열렸다. 나는 허겁지겁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까칠한 손은 결코 마주지어오는 법이 없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랐다. 눈보라는 중정에 쌓인 눈을 한쪽으로 휘몰아다가 돌담 밑에 큼직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오동나무는 떨다가 지친 듯이 가지를 늘어뜨린 채 흐느적대고 있었다. 이 집에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시간이 가서 자정이 가까우련만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다. 나 늦었죠? 지금 몇 시나 됐어요? 글쎄다. 아휴, 지독한 눈보라예요. 나 하마터면 날아갈 뻔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뿌연 그림자처럼 휘청휘청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우두커니 대돌에 서서 눈 쌓인 마당과 별 박힌 하늘을 보았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저런 애기 같으니라고. 어머니가 상을 들고 나왔다. 그제야 나는 구두를 벗으며 건너방에 불이 켜져 있음을 알았다. 나는 섬뜩 놀라 옷에 눈은 털지도 않은 채 건너방 미닫이를 열었다. 늘 걸려있던 기타가 방바닥에 뒹굴고 몇 개나 되는 사진첩들이 모두 펼쳐진 사이로 사진들까지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유도복이 똘똘 뭉쳐져 있었다. 나는 그 유도복에서 체온을 직감했다. 딸에 대한 기다림을 잊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유도복을 품에 품고 사진을 보며 기타줄을 퉁겨보며 나는 목구멍으로 왈칵 치밀어 오르는 연민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느린 동작으로 꾸부정히 상을 들고 들어왔다. 여태껏 건너방에 계셨군요. 나는 앙칼지게 따졌다. 건너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일렀잖아요. 혼자 들어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어머니는 비실비실 웃기만 했다. 왜 들어갔어? 왜? 그렇게 일렀는데 왜 들어갔어요? 혼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일렀는데. 안방에 앉아 있으려니까 글쎄 건너방에서 기타 소리가 나질 않겠니. 꼭 우기가 치는 것 같더라. 그건 회오리 바람 소리였단 말이에요. 난 그 눈보라 속을 얼어 죽을 뻔해가며 걸어왔단 말이에요. 기타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마레오에 힘을 주다 못해 그만 기타를 쳐들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산산이 부수고 싶은 사나운 충동을 느꼈다. 이놈의 기타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나는 기타를 높이 쳐들었다. 안 된다, 안 돼. 벼랑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20년은 더 젊어진 듯 카랑하게 울리더니 기타를 빼앗으려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더욱더욱 안 뺏기고 부숴놓고야 말겠다는 강한 충동으로 몸을 떨며 기타를 높이 쳐든 채 맴을 돌았다. 어머니도 지지 않고 덤볐다. 그녀는 이미 그림자가 아니었다. 힘찬 맥박이 뛰는 건강하고 뜨거운 여인이었다. 드디어 내 팔을 핥기다시피 매달린 어머니의 손에 기타의 한쪽이 잡혔다. 나도 필사적으로 기타의 대가리를 부둥켜 안고 당기다가 어머니가 힘차게 낚아채는 바람에 방바닥에 둥그라졌다. 그래도 나는 놓지 않았다. 우리 모녀는 기타를 사이에 놓고 미친 듯이 방바닥을 뒹굴고 짐승처럼 시근대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처절한 싸움을 했다. 한참 만에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긴 쪽은 어머니였다. 모처럼 과거의 끈을 자르고자 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다시 기타와 유도복이 제자리에 걸리고 앨범이 꽂히고 평상시와 똑같은 방 모양이 되자 우리 모녀는 마주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식은 김칫국을 후루후룩 마시며 덤덤히 저녁 식사를 했다.
편지가 왔더라. 어머니는 입을 호물적대다 말고 시들한 소리로 한마디 했다. 어디서요? 부산 큰댁에선가 보더라. 어머니는 한껏 느리게 맛없어 보이게 식사를 끝낸 후에야 장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큰댁 마리로부터였다. 사촌 중에 나의 손아래는 말이 하나뿐이어서 그녀로부터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리기 시작한 어린 시절의 으슥하고도 간지럽던 기억이 왠지 지금 생생했다. 보고 싶은 경아 언니. 언니가 떠난 지도 벌써 넉 달째가 되는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언니가 있는 곳이 이곳에서 너무도 멀고 싸움터에서 너무 가까워 자꾸 불안해요. 언니, 전쟁이 무섭지도 않아요. 참, 작은 어머니도 안녕하신지요? 올해도 그 솜씨 좋은 김치를 담그셨는지요? 우리 집 김치 맛은 말씀이 아니랍니다. 언니, 실은 나 김치 얘기를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요전에 아빠가 서울 다녀오셨잖아요. 그날 밤 늦도록 엄마 아빠가 은밀히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고 말았어요. 아빠는 작은 어머니를 의사에게 보여야 할까 보다고 근심이시고 엄마는 의사보다는 무당을 불러 진옥이 구실하나 그런 걸 해야 나을 거라고 우기시더군요. 아빠는 분명 정신과 의사라고 하셨어요. 나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또 언니 얘기를 마구 하시지 뭐예요. 좋은데 시집 보내기는 다 틀렸다고. 언니가 아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양 말씀하셨어요. 언니, 난 무서워요. 어째서 행복했던 집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조만간 진이 오빠가 서울 간다니까 들를 거예요. 언니, 큰오빠를 따라 내려와줘요. 언니, 보고 싶은 언니, 돌아와줘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져요. 나는 누구하고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참이었으므로 곧 답장을 썼다. 마리아, 오늘 밤 이곳은 굉장한 눈보라다. 나는 눈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거꾸로 쏟아지는 장관을 보았단다. 설마 오늘 밤은 제 아무리 부산이라도 김치가 시게 따뜻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착한 마리아,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걸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작은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다. 틀니를 빼버려 10년은 더 늙어 보이지만 기력은 오히려 20년은 더 젊어지신 듯하다. 참, 내가 타락했다고. 너의 아버지도 망령이시지. 난 그동안 좀 멋쟁이가 됐거든. 그뿐이야. 아버진 계집 애들이 어떤 시기에 갑자기 부쩍 어른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걸 통 이해하려 들지 않으시나 봐. 말이야. 그리고 난 여태껏 자립이라든가 그런 걸 막연히나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그 점은 좀 뻔뻔하다고나 할까. 난 다만 서울이 좋고 내 집이 편하고 그뿐이다. 그러니 아마 진이 오빠가 뭐래도 난 여기 남게 될 거다. 진이 오빠 바쁠 텐데 들를 거 없다고 그래다오. 그만 쓰겠다. 안녕. 밤이 깊다. 밤은 텅 빈, 무엇으로도 충족할 수 없는 텅 빈 내일을 몰고 오리라. 차라리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바람은 아직도 멎지 않은 채 고가의 허술한 곳들, 양철처마, 수많은 문짝과 창문을 흔들었다. 8. 해가 1952년으로 바뀌고 나는 21살이 되었다. 설날 아침에도 나는 김칫국이 반찬의 전부인 아침상을 받았다. 나는 며칠 전부터 설에 만두를 해달라고 어머니를 졸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시들한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는 기어이 내 기대를 허탕치게 하고 말았다. 시쩍지근한 김칫국에 밥을 몇 숟갈 말아서 홀짝홀짝 들이마시려 했으나 잘 안 되었다. 울적함이 쉽사리 달래지지 않은 채 목구멍 근처에 묵직하게 걸려 있었다. 그래도 설날인데 만두라도 좀 빚으시지. 흰떡을 하긴 번거롭지만. 어머니는 대꾸 없이 늘 똑같은 양의 식사를 우물우물 한껏 느리게 끝내고 나서야 혼잣말처럼 입속에서 웅얼거렸다. 설은 무슨 놈의 설이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목구멍 근처에 걸려있는 덩어리가 뜨겁게 콱 치미는 걸 느끼며
막 상을 들고 나가려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엄마, 우린 아직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건 변화하게 마련이에요. 우리도 최소한 살아있다는 증거로라도 무슨 변화가 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왜? 이대로도 우린 살아있는데. 변화는 생기를 줘요. 엄마, 난 생기에 굶주리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만두로 바꿔만 줬더라도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 쉽고 작은 일이 딸에게 싱싱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엄만 왜 몰라요? 어머니의 부연 시선이 아무런 뜻도 지니지 않은 채 나를 보는지, 내 어깨 너머로 윗목의 장롱을 보는지 초점 없이 한 군데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내 그녀가 다만 나에게 잡힌 그녀의 치맛자락을 놔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또한 내 바람이 완강하게 거부당하고 있음에도 그 거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도 알아차렸다. 나는 치맛자락을 놓으면서 맥없이 짓거렸다. 줄곧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네, 엄마. 때때로, 아주 때때로만이라도.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슬며시 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가 버렸다. 양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물 따르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오랜만에 휴일이다. 나는 방바닥을 훔치고 장롱을 닦았다. 불로초와 사슴과 학을 공들여 닦았다. 자개로 수놓인 불로장생의 상징들이 신비하게 빛났다. 조상들의 꿈을 아무리 공들여 닦아도 내 꿈이 달래지지는 않았다. 나는 양키한테 얻은 콜라 회사의 달력을 회색 벽위에 걸었다. 건장한 남녀가 스키를 타고 내려와 콜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대담한 원색의 스키복이 눈에 상쾌했다. 나는 갑자기 빛깔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 속에 억압되어 별 수 없이 숨어 있다가 활활 타올랐다. 나는 황황히 장문을 열어젖혔다. 흰색, 회색, 기껏해야 옥색 나들이 옷들을 마구 들쑤셨다. 드디어 나는 재작년에 설빔이었던 한복 한 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다홍치마에 다홍회장을 단 색동 저고리는 고운 때도 안 묻은 새 것이어서 차곡차곡 개꼈던 자리만 다리면 화사한 설빔이 될 것 같았다. 특히 알록달록한 색동의 고운 빛깔들이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가슴을 두근대며 흰 인조 단속꽃과 어머니의 버선까지 한 켤레 집어내가지고 건너방으로 건너갔다. 전기다리미를 꽂고 다홍치마부터 어루만지듯이 다렸다. 비단 특유의 천박하지 않은 윤택과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을 손바닥의 피부로 즐기며 오랜 시간을 걸려 한복 한 벌을 다렸다. 감색 바지와 회색 스웨터를 활활 벗어 발길질을 해서 윗목으로 던지고 흰 속옷 위에 다홍치마와 색동 저고리로 산뜻한 설빔 차림을 했다. 거울 앞에 섰다. 회장이 약간 짧은 듯 했을 뿐 모든 곳이 꼭 맞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왔다. 소환을 앞둔 소슬바람이 아프도록 찼다. 그러나 바람을 듬뿍 아는 한복은 마치 날개옷 같았다. 나는 거의 체중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가볍게 홀홀 날아갈 듯이 걸었다. 유토피아 다방은 한산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가 알맞은 볼륨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 태수가 번쩍 손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한 마리 나비가 된 듯한 경쾌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법이 어딨어. 그러나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치마폭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앉았다. 그는 시종 벙글대기만 하며 내 꽃과 옷을 감상했지. 내가 기대한 만큼 빈정대거나 칭찬하려 들지는 않았다. 무려 2시간이나 기다렸어. 고양이도 낯짝이 있다고 좀 미안한 척이라도 해봐요. 이 뻔뻔한 아가씨야. 나는 조금도 미안하지가 않아 내 옆에 걸린 낯익은 풍경화를 보며 덤덤히 웃었다.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은 순전히 태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을 뿐 내가 그의 약속에 맞장구를 친 적이 없으니 조금도 미안할 까닭이 없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도 나의 의사였다기보다는 어쩌면 날개옷 같은 설빔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내일 우리 어디서 만날래? 왜요? 왜라니? 내일이 설날 아냐? 내일이 바로 내년이란 말이야. 또 모처럼의 휴일이고.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어? 우선 만나. 재밌는 계획은 만나고 나서 짜도 되니까. 안 그래? 그리고 나와. 유토피아 말이야. 10시까지. 이럴수록 좋잖아.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만날까 말까 하는 망설임도 없었다. 그냥 그가 말하는 내년이란 게 이상하리만큼 아득하게 들렸다. 조금도 내일 같지 않고 아주 먼 훗날로 여겨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았다. 설빔은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뭐라고? 사과를 하랬더니 한술 더 떠서 누굴 약올리는 거야. 태수가 내 언손을 비틀듯이 잡아 낚았다가 슬며시 놔주었다. 차를 날라온 레지가 찻잔을 내려놓고는 무쇠난로에 커다란 뚜껑을 열고 무섭도록 이글대는 조개탄을 새꼬챙이로 2-5번 콕콕 찌르더니 난로의 아랫문을 덜커덕 닫고 갔다. 난로는 온몸이 장밋빛으로 이글대고 있었다. 몸이 점점 녹아왔다. 소름 끼치던 속살에 차차 피돌기가 활발해지고 따뜻한 커피가 입술과 목구멍을 상쾌하게 죽였다. 더할 나위 없이 감칠맛 있는 커피였다. 차차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싫지 않아졌다. 아가씨, 성냥 좀. 그는 카운터에다 대고 엄지와 집게로 딱 소리를 내며 성냥을 부탁하고는 담뱃갑을 새로 뜯었다. 그 흔한 라이터 하나 못 사요. 모르는 소리. 라이터도 성냥도 없이 담배만 놓고 다니다가 문득 담배 생각은 간절하고 쩔쩔매다가 마침 담뱃불을 확 켜는 친구가 있어 꾸벅하고 불 좀 빌려서 후유 내뿜는 그런 담배 맛이 천하일품이거든. 또 다방 같은 데선 다방 아가씨하고 자연스럽게 수작을 걸 수도 있고. 할아버지 뻘이나 되는 노인한테 담뱃불 빌리려다 뺨 맞은 일은 없어요. 아직은. 그는 담배 연기로 공중에 몇 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재주를 열심히 해보였다. 1살 더 먹었어도 철딱서니 없이 경망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골방 속에서 아버지 몰래 꽁초를 피워보는 불량 소년티가 가시지 않은 채여서 도시 담배 맛을 알고 피우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관념상으로지만 태수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담배 맛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의 그 여유로운 흡연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처럼 멋지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름날 창문을 열고 등의자에 기대 앉아서 즐기던 파이프 담배. 시름에 잠긴 것도 같고 완전히 시름을 잊고 있는 것도 같은 그 분간 못할 무심한 여벌굴. 오키도시에 흡연하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버지만은 훨씬 못하다. 그에게는 너무 짙은 상심이 있다. 환쟁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담배를 즐겼지만 그 집착이 너무 지나쳐서 간혹 궁상맞아 보이기도 했다.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회상으로 태수가 좀 더 못마땅해졌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좀 더 중후한 인생이 스쳐간 사나이와 마주하고 싶었다. 우리 어디로 갈까? 뭐 재밌는 계획 없어? 어디든지 괜찮은데요. 영화 구경을 하고 점심을 사 먹고 또 길을 헤매고 생각나는 게 고작 그뿐이니. 그는 크게 하품을 했다. 나도 하품이 나왔다. 좀 더 짙은 방법은 없을까? 짙다니요. 딴 뜻은 없어. 그저 뭔가 좀 충족하고 싶어.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충족감이 아쉬워. 우리 사이엔 그게 없거든. 당연하잖아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발 날 놀리지 말아줘. 그의 표정에서 실없는 태가 가시고 소년처럼 순수해졌다. 나는 그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그가 보기보다는 예민하다고 짐작하면서. 그의 미간에 서린 초조와 고뇌가 내 시선 속에서 점점 짙어갔다. 내 시선 때문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시선을 비키지 못한 채 그의 초조와 고뇌를 열병처럼 옮겨받고 있었다. 가슴이 심하게 아파왔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내 아픔은 태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옥선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희고 긴 목을 가진 그의 부인과 그들의 5 아이들,
고소한 체취를 가진 건장한 막내 녀석. 뜨거운 사모와 깊은 절망을 감당할 수 없어졌다. 나는 내 부드럽고 화사한 긴 옷고름을 돌돌 말아 올렸다가 다시 펴는 의미 없는 손장난을 되풀이했다. 나가요, 어디든. 나는 가까스로 일그러진 얼굴을 바로잡으며 먼저 일어섰다. 벌써. 그는 황망히 테이블 위에 담배와 장갑을 챙기면서 좀 아쉬운 듯이 따라 나섰다. 다방 종업원에게 윙크를 던지는 것까지 빼놓은 것을 보면 그도 잠깐 심각했던 것 같다. 수도극장에서 귀향이란 영화를 보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영화를 썩 탐탁하게 본 것도 아닌데 길에 나서니 꼭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산함만이 길을 꽉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별수 없이 점심 먹을 곳을 찾아 기웃댔다. 난방이 안 된 극장에서 영화를 본 나는 몹시 발이 시렸다. 양식으로 할까? 싫어요. 온돌방에 마음 놓고 퍼둬버리고 싶어요. 한복을 입으셨다 이 말이군. 맞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고무신을 벗고 버선발을 번쩍 치켜들고 난로에 발을 쬐는 지지리 궁상을 상상해봐요. 정 떨어지죠? 아니,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거의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발이 얼어서 고무신에서 저절로 버선발이 빠져나와 그대로 아스팔트를 밟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다. 설날이라 문을 연 음식점이 별로 눈에 안 띄었다. 한동안을 헤맨 후에야 우리는 과히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앉을 수 있었다. 소녀가 구종물 같은 차를 날라왔다. 나는 방석 밑에 쳐넣은 버선발을 꼭꼭 주물렀다. 뭘 먹을까? 설날이니 떡만두를 먹을까 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만두 꺼풀은 두껍고 만두기는 덜 익은 채 허연 날밀가루가 그대로 씹혔다. 나는 만두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떡을 몇 점 씹다 말았다. 태수는 맹렬히 먹어댔다. 맛없는 음식을 달게 먹는 광경은 측은하다 못해 슬프기까지 했다. 맛있어요. 좀 시장했거든. 그런데 왜 미스리는 먹다 말지. 아마 덜 시장했나 봐요. 미스터 황은 늘 그렇게 탐욕스럽게 식사를 해요. 그럼 남자가 먹는데 까다로워서 못에다 쓰게. 황희도 송편은 발바닥 같다면서요. 나는 웃으며 좀 엉뚱한 소리를 꺼냈다.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황량한 겨울의 뒷골목을 한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회색 보도 위로 까만 먼지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있었다. 한쪽 귀퉁이가 벽에서 떨어진 채 펄렁대는 영화 광고 속의 클라크 케이블에 찡긋한 표정도 방금 보고 나온 게니 조금도 신기할 리 없다. 창문이 굳게 닫힌 표정 없는 회색빛 건물들. 그 네모난 생김새도 꼭 성냥갑을 세로로 세웠다거나 가로로 세웠다거나 하는 만큼의 차이밖에는 없다. 안녕 하고 어느 모퉁이에선가 헤어져야 했으나 나는 주저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밝았다. 밝은 낮에 우리 집을 바라보며 걸어 들어가는 나를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달아나버린 한쪽 지붕과 용마루에 뚫린 나락 같은 구멍과 조각난 기와장들을 밝은 빛 속에서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공자님의 나체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모독 같았다. 반드시 어둠 속에서 뿌연 하늘을 이고 서 있어야 하는 우리 집. 나의 하루의 초점이 그 순간에 있고 나는 그것을 조금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지 않겠어. 몸도 녹일 겸. 태수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나를 구출했다. 나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고 묵묵히 그를 따랐다. 그의 팔이 갑자기 친근하게 내 허리께로 감겨왔다. 나는 그의 팔에서 벗어나 좀 떨어져서 걸었다. 음식점이 많은 회연동 골목에서도 유독 피부 비뇨기과의 간판 때문에 눈에 띄는 낡은 일본식 2층 집이 태수의 거처였다. 2층에 새들었다 했다. 아래층 병원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좁은 계단이 한 길로 나 있고 유리문이 달려 있었다. 유리문에 달린 커다란 자물쇠를 태수가 여는 동안 나는 물끄러미 회연 피부 비뇨기과라는 간판을 보고 있었다. 좁다란 다다미방은 불기 없이 썰렁했다. 태수는 부랴부랴 난로에 장작을 지피고
나는 구태여 그를 거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창틀에 걸터 앉았다. 그는 불쏘시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잘게 팬 나무 토막을 던져 넣었다. 불꽃이 활활 넘실대자 굵은 장작을 마구 쳐넣었으니 금방 방안이 훈훈해졌다. 그는 불 피우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흥겨운 일이라도 되는 듯 줄곧 신나게 휘파람을 불더니 난로의 뚜껑을 닫자 일이 끝난 모양이었다. 손을 털고 싱긋 웃었다. 혼자예요. 형님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군대 가기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제대하고 취직도 되고 해서 나와버렸어. 조카들도 여럿 있고 하니 마냥 형한테 얹혀 살기가 형수한테 괜히 미안하더군. 조카들이 몇이나 돼요? 5. 그래요. 꼭 옥 선생님 댁 아이들만큼이군요. 황해도 사람들은 자식 욕심이 많은가 보죠. 5이 뭐 많다고 그래. 우리 형수는 아직도 진행 중인걸. 뭘요? 종족 보존 사업 말이야. 아직 40 전인걸. 옥 선생님 댁도 진행 중일까요? 그럴 테지. 나는 깊은 한숨을 목구멍에서 눌렀다. 몸이 따뜻해지자 별 수 없이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특색 없이 간결한 방이었다. 희게 회칠한 벽에는 시골 이발관에나 걸렸음직한 풍경화 액자가 하나 걸려있고 나머지는 온통 깨끗한 공백이었다. 그 풍경화를 액자 가게에서 샀을 태수를 상상하자 절로 미소가 흐르며 긴장이 풀어졌다. 나는 창틀에 걸터 앉은 채 황혼이 오는 바깥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점포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더 추워 보이기 시작했다. 노점에 칸델라 불이 창백한 춤을 추기 시작하자 목판에 양담배와 껌을 버렸던 아줌마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오래자나 좀 더 짙은 어둠이 오리라. 이지러진 검은 지붕과 싸늘한 전율. 나는 예술가처럼 섬세한 감각으로 맞춤한 어둠을 가늠하고 있었다. 무쇠 난로가 거까지 벌겋게 보일 만큼 달아올랐다. 좁은 방이 후끈후끈했다. 나는 달아오른 볼을 식히려고 유리의 한쪽 뺨을 댔다. 상가의 불빛이 점점 늘었다. 어둠이 물감칠하듯 눈에 보이게 짙어갔다. 경아, 오늘은 너무 예쁘군. 그는 유리에 닿은 내 얼굴을 서서히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떨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안겼다. 나의 볼이 그의 가슴에 심한 두근거림을 또렷이 감각하면서 눈은 역시 바깥 어둠에 알맞은 농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점점 더 초조하게 나를 안았다. 그러나 내 심장은 조금도 규칙을 어기지 않고 조용히 뛰고 내 체온은 난로가 달구어 놓은 것 이상 달아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시선을 밖으로 둔 채 그의 행동에 순순히 몸을 맡겼을 뿐 별다른 느낌 없이 다만 시각만이 또렷했다. 마침내 그는 다다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치마폭에 얼굴을 묻으며 탄식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방적인 감정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참담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잠시 후 그는 전등을 켜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내가 싫어.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그의 표정에 놀란 나는 황급히 고개까지 흔들어가며 세게 강조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나 그가 그 반대로 질문을 했어도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았다. 곧 가야 돼요. 이제 밖은 완전한 밤이었다. 두터운 어둠이었다. 엄마가 기다리니까. 그렇지. 그는 구태여 붙들려 들지 않고 피곤한 듯이 말했다. 나는 가파른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왔다. 적십자가 그려진 외등이 켜진 현관 밖에서 찬 공기를 크게 심호흡하고 나서 뒤따르는 그에게 말했다. 안녕, 오늘은 재밌었어요. 나는 그렇게 인사치레를 하고 나서 그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재빠르게 걸었다.